확진자가 5개월여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5가구에서 확진자가 나와 감염 경로로 엘리베이터와 환기구가 거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거부 일부 교회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국이 10,000명이 사표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사표를 내도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라고 압박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에도 계속될 경우 마이너스 2.2%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무 7조가 올랐지만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공개에 전환된 뒤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친문검사로 불리는 진혜원 검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동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난치병이 걸린 아베가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심의 1차 대유행기였던 3월 초 이후 173일 만에 다시 4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많긴 합니다만 전국 16개 시도에서 고루 환자가 나와서 대폭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고 정부는 심각하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오늘 첫 뉴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4명.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선 건 대구 경북 집단 감염이 정점을 찍은 이후 173일 만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300명을 넘겼고 비수도권에서도 3월 말 이후 처음 1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과 그의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되어 있었을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전국 확산의 주요 연결고리는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입니다. 특히 도심 집회의 경우 참가자들이 다시 각 지역으로 돌아가 예배 등에 참석하면서 서울 등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연관된 인천 주님의 교회 관련 확진자는 36명까지 늘었는데 확진자 중 요양원 종사자가 확인돼 해당 요양원 한 개층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당사자가 입소되어 있는 7층에 입소자 15분하고요. 요양보호사에서 7층으로 2주간 코호트 격리 이렇게 지금.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누구라도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며 사람이 모이는 일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방역당국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로 상황의 엄중함을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과 정치적 영역의 고민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감염의 전국 확산세가 빨라지자 정부는 자치단체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 정치권에서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3단계 거리두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자세에 정부가 충실해 달라고. 한시적으로 좀 강하게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를 격상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상 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시설의 운영만 중단하거나 집회나 모임 제한 인원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는 식의 제한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각 지자체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 56명이 쏟아진 광주광역시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는 등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에서도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시청 공무원 30%가 재택 근무에 들어갔고 공무원 5명 이상은 한자리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는 선제적 거리두기 조치가 나왔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 3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의 성림 침례교회 앞. 확진자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확진자 1명의 거짓말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60대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이 교회 예배에 3차례 참석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광주시에선 탁구 클럽을 통한 확진자도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광주시는 오늘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고 생활체육 동호회 등 체육활동과 실내 운동이 금지됩니다. 오늘 55일 만에 15명의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대구시는 선제적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시청 공무원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공무원 5명 이상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가구에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상한 건 가로가 아니라 세로 방향의 같은 라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체 어떤 경로로 이런 형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 전문가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구조적 문제가 집단 감염을 불러왔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서울시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 앞에서 역학조사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 아래 윗집 사이인 5가구 주민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다른 층 옆 라인에서도 추가로 2가구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복도식 아파트인데 같은 층이 아닌 세로 방향의 같은 라인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내 확진자만 10명, 일터 등 관련 확진자까지 합치면 30명에 달했지만 아직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홍콩 아파트 감염 사례처럼 환기구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역당국은 공기를 통한 감염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환기구 검체 분석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수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 건축, 설비 전문가와 함께 감염 경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회도 비상입니다. 출입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저녁부터 사흘간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모레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에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취재기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국회가 셧다운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국회 사무처는 밤새 방역 작업을 펼쳤습니다. 평소 활짝 열려있던 국회의사당 정문철문은 이렇게 반쪽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일반인의 경내 출입은 금지됐고 일부 사무처 직원들만 간간히 드나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9개 상임위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다 쳤지. 화요일날 이렇게 다 쳤잖아. 근데 오늘은 여기 뭐야? 확진 판정 기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레로 다가온 전당대회는 비대면으로 받고 예정대로 열기로 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고요. 통합당은 비대위와 원내대책회의를 원격 화상회의로 대체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 비대위도 조금 더 저희가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국회가 닫히면서 첫 비대면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많은 토론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 사무처는 본청과 의원회 간 소통관을 모레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이른바 K-방역의 명성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가 다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준을 강화했고, 중국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타고 갈 예정이었던 전세기 승인을 갑자기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만 보건당국은 오늘 한국을 코로나 중저 위험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출발해 대만으로 간 사람은 7일이 아니라 모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어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기존 격리 규정을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 됐는데 이젠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인들에게 신속 입국 편의를 제공해왔던 중국도 내일 인천에서 우리 중소기업인을 싣고 충칭으로 갈 예정이었던 전세기의 승인을 돌연 미뤘습니다.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가능한 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92곳.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난 5월 153개국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나 격리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면서 K-방역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일부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예배 방식을 일괄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회 측은 대통령 면전에서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 몰상식이란 표현까지 쓰며 특정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교회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았다며 방역 거부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측은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사흘 전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앙은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정 성과로 내세웠던 K-방역의 구멍이 뚫려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한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하면 그 파장은 올 초 1차 유행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클 거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올 초와 비교하면 숫자 면에서는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2월 18일이었죠. 자, 닷새 뒤 신규 확진자가 200명, 4일 뒤 400명을 넘더니 그 이틀 뒤엔 909명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첫 확진자 발생 27일이 지난 3월 15일에야 두 자릿수로 떨어졌죠. 예. 자, 최근 상황을 보시면 이달 1일 31명이던 신규 확진자가 14일 100명을 넘었습니다. 자, 올 초 한 명이 909명까지 급증하는데 똑같이 14일이 걸린 데 비하면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하게 보였죠. 자, 하지만 그 이틀 뒤 3배 가까이 폭증을 하더니 오늘 400명을 넘어선 거죠. 자, 그러니까 1차 대유행 때는 이 정점에서 소강 상태까지 27일, 약 한 달 정도가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그래프가 좀 완만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점에서 그 정도 기간이면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상황이 그때와 매우 다르다는 점이죠. 자, 3월 15일 기준 전체 확진자의 88%가 대구 경북에 집중됐던 반면 서울 수도권의 환자 비율은 통틀어서 5.9%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경우 70.9%가 서울과 수도권, 8%가 광주에서 나왔죠. 자, 감염이 특정 지역 위주에서 지금은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죠. 자, 방역의 역량을 집중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 지역이 광범위해지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대유행 당시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3월 15일 기준 신천지 관련자가 가장 많은 61%였고 이 밖에도 구로구 콜센터, 천안시 운동시설, 해수부 관련자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 신도는 물론이고 다른 확진자들도 대부분 감염 경로를 파악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감염 경로가 대부분 파악이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지난달 전체 환자의 6.6%에서 이달 들어 13.7%, 다시 19.4%로 급증을 했습니다. 예. 자,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전혀 모르니 감염원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N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예전처럼 특정한 집단을 컨트롤하면 전체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3월 대유행 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비정상 감염자도 많기 때문에 결국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의 전공의 만여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차라리 의사 가운 벗겠다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정부는 당초 고발 조치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늘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사무실 벽에 수십 장의 종이를 붙여놓고 한 남성이 사진을 찍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자 벽에 붙여놓고 증거 사진을 찍는 겁니다.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전공의 10,000여 명은 집단 사표란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100% 저희 전공의가 160명이 있는데요. 전원 제출을 했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분통함과 분노 때문에 작성을 하고 제출까지. 정부는 집단 사직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고발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이 집단 휴진율이 10%가 넘는 부산 등 4개 시도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개원이들에게 집단 휴진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2,800여 명에 대해 원칙대로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동네 의원 일부가 문을 닫긴 했지만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크게 길어졌고 수술을 앞둔 환자, 응급 환자들도 의사가 부족해서 발을 구르는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대형 병원들의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그제 수술 부위가 잘못돼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 A씨. 의사협회 2차 총파업이 시작된 어제 가까스로 수술은 받았지만 입원 수속은 거절당했습니다. 응급병동에 대해서 서운하대요. 일반 입원실 할 수가 없대요. 파업 때문에. 전공의 전임의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 상태를 관리할 의사 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응급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이제 아프실 때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일단 막 응급실로 오시게 되잖아요. 사실 되게 지금 좀 약간 과부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의사가 줄어들다 보니 진료 과목마다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소속 전공의와 전문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오늘 수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130건 진행되던 수술이 의료진 파업 이후 60여 건 정도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른바 채널A 수사를 지휘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승진까지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인사는 윤석열 총장 힘 빼기의 완결판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이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오늘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해 실패한 수사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감찰 중인데 서울고검은 정 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육탄 영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 중앙지검 1차장엔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인 김욱준 4차장, 3차장엔 추장관을 보좌한 구자연 법무부 대변인 등이 임명됐습니다. 이성윤 체제가 더 강화된 반면 윤석열 총장의 고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폐지된 데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했던 권순정 대변인도 전주지검으로 좌천됐습니다. 대신 이성윤 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창수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면서 21세기 검찰판 엽관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정권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의 상당수가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 찬양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SNS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 내 논란과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1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김 부장 검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라인 대규모 좌천 인사 때 자리를 지킨 이후 송철호 시장 측근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이근수 중앙지검 2차장도 6개월 만에 안양지청장으로 갔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해체된 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도 대전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 봉사활동을 찬양하는 글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던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발령났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진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직후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진 검사는 2017년 피의자의 사주풀이를 하면서 변호사 교체를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고려 초기 유학자 최성로가 왕에게 바친 계여간 시무 28조의 형식을 빈 시무 7조라는 글이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현 정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형식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이 글이 2주간 사라졌다가 다시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백성의 삶을 파탄 이후 시장 경제는 폐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다.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 상소문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입니다. 고려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정부 정책과 장관들의 언행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것도 허다하고는 현실세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감성보다 이성,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라, 신하를 가려쓰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는 등 7가지 직언이 이어집니다.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한평생 고를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여 빼앗으니 하지만 이 글은 오늘 오전까지도 게시판에서 검색이 안 됐고 연결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공개로 전환하면서 동의자가 100명을 넘으면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2주가 걸렸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개 전환 전 4만 3천여 명이던 해당 글 동의자 수는 반나절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태풍 바비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밤사이 안전한 곳에 계신 분들도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로 바비의 위력을 실감하셨을 텐데 태풍의 길목이었던 제주와 서해안에서는 방파제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방파제 일부가 두부 조각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서진 시멘트 조각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에 건설하던 방파제 480m 구간 가운데 250여 미터가 거센 파도에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무서워서 밖에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방파제 높이를 12m로 알았는데 그거를 월파를 하더만요. 소방관들이 창틀에 붙어 있는 유리 조각을 정리합니다. 새벽에 인천에 불어닥친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상가 2층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서울 양천구에선 주택 옥탑을 덮고 있던 방수 패널이 강풍에 뜯겨나가 이웃집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붕에 그 방수용으로 해가지고 젖 띄우는 그 샌드위치 판넬이 떨어진 거예요. 샌드위치 판넬이 유리창을 깨면서. 정전 피해도 잇따라 태안의 육상 양식장에서는 넙치 치어가 떼죽음을 당했고 냉동창고 등도 보관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 녹고 난리지 뭐 냉동식품에서 문제지. 아마 벼락 치듯이 하더니 다 전선이 잘라져서 떨어지더라고요. 전국의 시설 피해는 550건, 정전 피해는 1,450여 가구에 이릅니다. 11개 공항에서 항공기 478편이 결항됐고 서남해안의 98개 항로 여객선 131척이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는 양식장뿐 아닙니다. 추석 대목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과수원에도 집중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 자란 배가 순식간에 땅바닥을 나뒹구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전남 지역 상황 전하겠습니다.
과수원 바닥에 종이봉지가 줄줄이 널브러졌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다 자란 배가 강풍에 떨어져 갈라졌습니다. 집이 묻어진 바람이 그렇게 불었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눈물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수확 일주일을 앞두고 태풍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남의 과수원 낙가 피해는 328헥타르, 축구장 430개 면적에 이릅니다. 추석 대목을 놓친 데다 수출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많은 태풍이 인해서 한 50% 정도가 또 낙하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 큰 실험을 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도 파도가 높아 해상 양식장 어민들은 피해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겉으로는 양식장이 멀쩡해 보여도 태풍에 바닷속 그물이 찢겨 키우던 전복이 사라지는 피해가 빈번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물이 떨어져 밀고 땄줄이 파손되고 그러면 이제 1000개면 500마리는 나간다고 봐요. 긴 장마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과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오늘 아침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간 북한은 이례적으로 새벽부터 특보 방송을 편성해서 태풍 소식을 반복 전달했습니다. 강풍에 전봇대가 90도로 꺾이는 모습도 공개를 하면서 피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북한 상황은 고서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황해남도 옹진군의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몰아치는 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뽑혔고 가로수도 90도로 꺾였습니다. 건물의 외벽도 무너지고 창문도 깨졌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거리의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히거나 꺾어졌으며 태풍 바비가 오늘 오전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뒤 평양, 신의주 인근을 훑고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동강 하류 지역인 남포시에서는 물이 도로의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건물 지붕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정규 방송 중간에 이례적으로 태풍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처한 어려움이 김정은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태풍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선 1km 내에 접근하는 사람을 즉시 사살하라는 긴급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역대급 태풍이라는 바비가 물러갔지만 이보다 더 센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예보도 나오는데요. 기상 상황 송민선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후 동아시아 일대 위성 영상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 부근에 두꺼운 구름이 잡혔습니다. 이 구름이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발달해 한반도에 상륙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열대저압부가 생성되자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열은 9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발달 시기는 적어도 이번 주 주말 이전에는 발달하지 않을까. 체코 기상의 윈디는 마이삭이 내일 발생해 일본 해상을 통과한 후 다음 주 수요일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태풍이 일본으로 갈지 한반도로 올지는 유동적입니다. 마이삭은 대만 부근에서 형성된 바비와 달리 적도 부근에서 생겨 온도가 높은 해역을 길게 거쳐 오기 때문에 강도가 더 세질 전망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이변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역대 최장 장마가 온 올해 10월 말까지 태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코로나로 대다수가 씨름하는 와중에 언택트 소비가 확대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와 배달앱 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죠. 넷플릭스와 625 운영사 등이 대표적인데 다국적 기업인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와 3위인 배달통을 소유한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인수도 눈앞에 뒀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어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 코리아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업들은 경영 자문료나 상표권,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거액을 지급해 국내 법인 수익을 줄인 혐의인 것으로 업계에선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이런 조세 회피 혐의를 포함해 국부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 43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홍콩 등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해 납세 의무를 피한 자산가 6명 등이 대상입니다.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보호 원칙에 따라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와 넷플릭스가 세무조사 대상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측은 통상적 세무조사라고 밝혔고 넷플릭스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한 건데 IMF 환란 당시인 1998년에 마이너스 5.1%를 제외하면 최악의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2주 전만 해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속한 경제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망하는 나라로.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지난 5월에 내놓았던 마이너스 0.2%의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내려가면서 한은이 설정했던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8년의 마이너스 5.1% 말고는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 쇼크 당시인 1980년 마이너스 1.6%보다 성장률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제 다시 또 재확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수출과 그다음에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딜 것으로. 한은은 다만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 재정 정책과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는 현행 0.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검토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손님 구경도 못하는 날이 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터널의 끝이 언제가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완순 씨. 당장 다음 달 임대료가 걱정입니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로 이걸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문 닫고 어디 막노동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가게 문을 닫아 수입은 뚝 끊겼는데 고정 지출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550만 원 고정적으로 나가고 관리비가 약 한 30만 원 정도. 이 PC방은 지난 1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PC방 같은 고위험 시설은 12개 업종인데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점심시간 식당 가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00그릇 판다고 뭐 한 그릇 판다. 개시도 못 나가는 사람 많아요. 2단계도 지금 이런데 3단계인다고 하면은 아예 문 닫아야 돼.
아예 장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점점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를 못 내니까 점점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나와서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지난 7월까지 소상공인 취업자 수는 35만여 명이 감소했고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벼랑 끝 소상공인들은 특단의 조치를 호소합니다. 문을 이렇게 갑자기 닫은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실질적으로 4차 추경 예산에 명시적으로다가 표기를 해서 이번 재확산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데 전국 소상공인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일단은 3단계가 안 갔으면 좋겠고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값이 너무 뛰는 것도 걱정이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걸핏하면 잡아떼고 전 정부 탓하는데 더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죠. 8월 말이 되면 집값이 잡힐 거란 말도 있었는데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여당의 당권 주자가 세계적인 현상 탓을 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쏟아진 야당의 질책.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들도 지지한답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주무장관도 낙관론을 펼쳤죠. 최근 들어서는 시장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점차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까지 올랐다는 언론의 보도는 아예 가짜뉴스 취급했습니다. 그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이다 이렇게 한 거를 서울 전체로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8,500만 원이었죠. 또 지난 6, 7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걸 수요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합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장관 말대로 소위 영끌,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나선 건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일 텐데 이게 국민 탓이라는 건지 즐겨 쓰는 전 정부 탓하기도 잊지 않았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 57% 올랐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아닌 국가공인 통계로 봐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년여밖에 안 됐는데 14.15% 증가한 거로 가장 높게 상승한 거로 나오죠. 새 정부 비교했을 때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주무장관도 부인은 못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당 대표 후보는 세계적인 추세 탓까지 하죠.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는 맞죠.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죠.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시장 혼란을 잡지 못했던 정부. 언제쯤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할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짙어서 출산 공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방법으로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9.9%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탓으로 혼인 건수도 통계 집계 이래 최소 수준입니다.
3월달은 2팀 정도 연기하셨고요. 이제 다들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선뜻. 왜냐면 좀 한 번씩 미루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미루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출산율 공백이 생길 전망입니다. 충격적인 통계에 정부는 오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잠재 성장률의 하락, 부양부담의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서 육아휴직을 임신기간을 포함해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하고 가사 서비스 시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0년간 200조 원 이상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는 높은데 그 교수 수준에 걸맞는 양질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거 비용이 굉장히 폭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청년층한테 자제를 정부는 올해 안에 제4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병원 가는 모습도 반복 노출된 아베 일본 총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고됐는데 일본 언론과 정계는 난치병에 걸린 아베가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마는 오늘 아베가 소환 일정을 보면은 또 사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차례 건강검진을 받은 아베 총리. 내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6월 18일 이후 71일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책 등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건강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일본의 주간지는 아베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선 시술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베의 혈액에서 염증 성분을 제거하고 몸에 다시 주입했다는 겁니다. 이 병은 난치병으로 재발하기 쉽습니다. 아베는 17살에 이 병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선 휴식이 필요한 아베가 사임할 수도 있다고 관측합니다. 자민당 새 총재이자 후임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당장 사퇴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이어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아베 총리가 하고 지지율을 올린 다음에 사임한다고 해도 사임할 것이다. 아베는 오늘 총리 관저에서 보란 듯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사령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외국 요인을 만난 건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동물원 식구들을 싣고 항해하던 배가 난파합니다. 그리고 구명정에 단 둘이 살아남은 인도 소년과 호랑이가 함께 200일을 바다 위에서 표류합니다. 대만의 거장 리안에게 2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긴 영화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철학과 종교와 환상을 버무려 믿기 힘든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들려줍니다. 소년은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며 소통과 공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호랑이가 물에 빠지자 온 힘을 다해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If we're going to live together, we have to learn to communicate. 코로나 확진을 받고 행적을 숨긴 아버지를 가족이 원망합니다. 그거 다단계 불법인 거 몰랐어? 수천 명이 초토화된 거예요. 구상권이요. 그거 어떡할겨? 당국이 구상권으로 거액을 청구한 사례를 서울시가 재연한 영상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 위기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이 정지되는 거리두기 3단계 극약 처방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지막 빛을 보루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삼가고 돕는 공존의 지혜입니다만 방역 전선을 흔드는 탈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방해하고 격리를 어기고 치료시설에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마 봐주기 힘든 풍경이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몇몇 인사들이 병실에서 보이는 행태들입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오늘 저녁에는 탕 없습니까? 탕. 멀큰하게.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진까지. 이 유튜버는 병원에 장비를 들여와 생방송을 하면서 말리는 간호사와 개판 싸웠다고 자랑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사들, 그리고 한 방을 넷이 쓴다, 슬리프도 없다며 투정하는 전 의원도 있습니다. 하루 22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는 치료비는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죠. 돈도 돈입니다만 공동체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할 겁니다. 설사 자신들이 정치적 투쟁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언행을 보이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주장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아니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건 아닌지도 신중히 돌아보길 권고합니다. 8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누굴 탓하랴 였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중국 선양에서 소멸했습니다.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걱정했던 재난급 수준은 면했는데요. 다만 태풍이 끌고 온 다량의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150mm가 넘게 오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폭염도 계속되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대구가 33도, 대전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높은 습도 때문에 무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앞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30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